계속해서 프린트물 6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6페이지 이제 논술의 작성이에요. 그래서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우리 시험 문제 답 어떻게 쓸 건지 사실 앞부분에 있는 내용 들은 걸로 쓸 수 있어요. 쓰면 돼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죠. 그래서 먼저 서론부터 서론의 기능을 우리가 볼 건데요. 서론의 기능 6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론은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글이 풀어나갈 방향을 보여준다. 서론은 첫 단추와 같으므로 서론을 잘 써야 글이 훌륭하게 완성된다. 채점 위원들은 서론만 봐도 그 글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서론만 봐도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고? 정말 그럴까 싶지만 너무 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들 천지차이 이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임용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 이 사람은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구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그냥 시험 보러 한번 온 사람이구나. 이 정도 알아.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그게 티가 난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거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같은 문제 우리 기출문제 이따 다시 또 볼 거지만 그 문제로 어떻게 서론을 쓸 건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 쓰는 게 세상에 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 처음에 아무 말이나 시작해 보세요. 아무 말이나. 나중에 이제 2차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면접인데 수업실이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제 2차 시험이 이제 실기 위주여갖고 비싼데 그런데도 와가지고 6명 중에서 이제 3명 수업하고 3명 참관인데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 이게 무슨 아까운 일이에요? 그쵸? 간혹 계시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드리죠. 아무 말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서론도 아무 말이라도 써봐야 돼. 문장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는 하나의 문장을 뭐 어떻게든 써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려면 다듬고 다듬어 잘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론을 쓸 때 주의할 점 뭘 주의해야 될 거냐.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서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즉 글의 방향이 드러나는 게 좋다. 서론은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과 같은 것이므로 참신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내용뿐 아니라 표현도 참신한 게 좋다. 예를 들면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식의 상투적인 표현은 안 쓰는 게 좋다.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애매하지.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서론은 간결해야 되고 절대로 길게 쓰지 말아야 된다. 서론의 분량은 전체 분량의 10에서 20% 정도면 적당하다 그랬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래서 서론의 분량을 지금 전체 분량의 10에서 20%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또 아까 뭐 15에서 20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본론이죠. 그래서 서론을 쓰실 때 선생님들 이렇게 써보면 한 문장의 수로 봤을 때 짧은 문장이면 3개 너무 짧은 거 2개는 좀 너무 서론의 느낌이 없어요. 단락의 느낌도 없고.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는 너무 길어. 한 3개에서 4문장 정도? 제가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써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조금 과하게 길다. 과하게 길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2문장 정도도 괜찮아. 나쁘지는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형식이 갖춰졌다 싶으려면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서론을 접근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자, 계속해서 보시면 서론은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하게 시작하는 게 좋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아까 읽은 부분이군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까 그 문제 가지고 선생님들이 서론을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써볼까요? 써볼 마음이. 자, 다음번에 실습 때 꼭 써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시도라도 하려고 한 게 되게 저기 하다. 자, 16페이지 우리 잠깐 볼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이제 항상 첫 시간에 드리는 이건데요. 20점 답안 예시라고 써 있잖아요. 합격생한테 받은 개요도예요. 합격생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안하지만 여러 선생님한테 받는데 20점 받았다는 사람 걸로 쓰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걸로 연습을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잘 썼다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꾸 흉내도 내보고 자꾸 써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제가 만지지 않아요. 어쩔 때는 19점 받은 걸로도 쓰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서 1점 정도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여태까지 본 서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읽어볼게요. 현장에서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 거죠, 사실. 이에 본론에서는 뭐 이제 이런 거를 다루고자 한다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안 쓰고 바로 1 하든지 여기에서 이어서 조금 더 쓰든지. 자, 보세요. 문장 하나, 둘, 3개. 이에 본론에서는 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뭐 놀이 지원, 교수 전략, 공동체 특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이 선생님이 거기까지 안 썼지만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합치면 문장 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비교적 길어 보이지만 짧게 단락단락 잘 쓴 문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교육과정도 다루고 있고 교사가 갖는 어려움, 아까 중간에 그런 어려움도 살짝 있었잖아요. 근데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어려운 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제 연습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학습 공동체라는 게 문제에도 나오고 지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쓴 것도 괜찮은 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자꾸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써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서론으로 돌아와서 6페이지. 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이걸로. 자, 주의할 점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론을 쓰는 요령인데 6페이지 계속해서 바로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며 시작하는 방법,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방법, 최근의 화제나 경험담으로 시작하는 방법, 주제와 대비되는 말로 시작하는 방법, 용어 설명으로 시작하는 방법, 요게 이제 서론 쓰는 요령이다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며 시작하는 방법에는 논술문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시작하는 방법도 좋다. 또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방법도 좋다. 즉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전개하는 형식인데 좀 박진감이 있지만 상투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이 쓴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아까 썼던 그 서론은 어떤 형식이겠어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
뭐 최근에 교육 뭐 현장 이런 걸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뭐 예를 들면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시행된 지 2년인데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다 대한 답변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뭐 할까?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부분이죠. 계속 질문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최근의 화제나 경험담도 예, 이성적 접근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해 보았더니 이런 것도 논술문에 적합한 말은 아닌 거죠. 예, 객관적으로 최대한 써야 되니까. 자신의 견해와 대비되는 이야기를 앞서서 반박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나 제시문에 주어진 용어가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주로 이용하는데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문제에서 교수학습 공동체 근데 그거는 문제 개념이나 장점을 쓰라 그랬잖아요. 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도 개념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제가 그런 형식으로 계속 모의고사 계속 그렇게 문제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예 그렇게 바뀌었어. 절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흐름인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본격적인 내용들 거기에서 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쓰라 그랬으면 그 개념을 서론에다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안 나온 걸로 굳이 찾자면 교사들의 놀이 지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엽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용어 설명으로 서론이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바로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든지 용어 설명으로 시작한다든지 이게 우리 논술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서론을 쓰셨으면 이제 본론의 기능은 서론에서 제시한 중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기능인데 구체적인 논점을 제시해야 된다. 서론과 결론을 떼고 본론만 읽어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서론 결론 없어도 아까 그 1, 2, 3, 4번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형식도 중요하니까 개념 쓰라는 문제를 아예 서론에다가 빼서 써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 1, 2, 3, 4 번호 쓴 이후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본론 안에다가 답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 쓸 때 주의할 점이에요. 요거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200자라 그랬지만 칸은 없지만 그 정도의 기준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단락 전체가 아까 2에서 5개의 단락이라 그랬는데 문제 개수대로 하는 게 훨씬 좋고 분량도 전체 원고의 60, 70% 차지하는 거. 이건 아까 조금 살펴봤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 2, 3, 4번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고 본론에서 문제 제기, 분석, 해결책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론을 써야 되고 일방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원론적인 표현 쓰지 않는 게 좋고 문제에서 말한 거 말고 딴 거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감점이에요. 채점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가거든. 분량도 넘어가 버리거든. 딴 걸 써버리면.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쓰는 전개 방법인데요. 문제 제기, 원인 규명, 근거나 이유 제시, 영향 분석, 예증, 반론 제기, 비교 대조, 해결 방법 제시. 이 중에서 쓰라는 거 쓰면 되는 거죠. 특징 장점 쓰라 그러면 특징 장점 쓰고 찾아서 이유나 근거 쓰라 그러면 이유나 근거 같이 들고 요렇게 요것도 우리 이제 실제 기출 보면서 또 자세히 보고요. 자, 결론의 기능은 글을 매듭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펼쳤는지에 대한 주제도 결론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다기보다 서론하고의 연계성, 관계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이어볼 때 그 글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이 선생님 결론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찾읍시다. 자, 아까 서론 기억나죠? 서론에다가 이어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하고 교사 놀이 지원을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제시를 했어.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협력하여 노력할 수 있다. 얘를 포괄해서 학습 공동체를 다루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행복한 배움 속에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이상적인 내용이죠. 아까 교사는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시작하거나 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잖아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배움. 요것도 거의 이제 어디다 써도 괜찮은 문장. 요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까 서론에서 문제에서 유아 놀이 중심 해야 되는데 어렵다. 학습 공동체 운영해서 요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본론을 쭉 쓴 다음에 결론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지원 학습 공동체로 이게 가능하고 유아의 전인적 배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 서론하고 결론은 엄밀히 말하면 좀 딴 얘기만 하지 않으면 되긴 하는데 좀 더 깔끔하고 좋게 쓸 수 있는 것도 다듬어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썼죠. 되게 선생님들 아까 제가 처음에 심사위원들은 안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글에 선생님들이 나타나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렇게 모습대로 평소 성격대로 쓰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진짜 같은 말인데 딱딱 떨어지게 군더더기 없게 쓰는 사람, 최대한 예의 있게 이렇게 다듬어서 쓰는 사람 정말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만 서론하고 결론은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쓸 때, 결론의 기능이고 결론 쓸 때 주의할 점, 여기 7페이지 밑에 쪽에 결론 쓸 때 주의할 점. 본론에서 다룬 내용 요약해서 정리한다 그랬고, 그래서 새삼스레 새로운 걸 언급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주제 없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이 선생님도 유아의 행복한 전인적인 발달 썼지만 그거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내용을 새삼스레 언급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또 결론은 간결하게 쓰고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전체 원고의 20% 서론보다 조금 더 나간다 그러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가도 괜찮아요. 3개에서 길게는 5문장 정도. 4개도 괜찮지 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길지 않게 문장의 개수를 이 정도로 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결론을 쓰는 유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형식으로 연결 쓰는 방법이 있고 전망이나 제안 같은 거 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유아는 이러이러한 발달을 이룰 것이다. 아주 적절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을 잘못 쓴 사례. 자,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본론에서 다르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언급한다든지 마치 본론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언급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딱 봐도 이건 결론이구나 알 수 있게. 아까 같은 문제에서 학습 공동체의 기대 효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결론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상식적인 견해를 나열하는 경우. 재밌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아주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써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마무리되면 되고요. 자, 단락의 구성.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들이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단락. 하나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단락은 다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락이란 하나의 개념으로 뭉쳐진 문장의 덩어리다. 서론 한 단락, 본론, 문제의 개수대로 단락, 그리고 결론 한 단락 하시면 됩니다. 단락의 구성도 같은 소주제를 다루는 문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꾸미는 게 좋다. 단락의 기능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죠. 도입인지 주제를 보충하기 위한 단락인지 강조하기 위한 단락인지 하지만 우리의 단락은 다 하나하나 메인이야. 다 한 단락 한 단락에. 그래서 거의 한 단락에서 중심 문장 쓰고 바로 뒷받침하는 문장도 문제에서 쓰라는 중심 문장이에요. 거의. 예, 그것도. 세 번째, 단락 구성을 잘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 한 문장으로 지나치게 한 단락 한 문장으로 한 단락. 그러니까는 서론이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문장 단락의 구성이죠. 또는 지나치게 많은 문장으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는 경우 그것도 안 되겠죠. 비슷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적당한 데서 줄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장을 같은 단락에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 이것도 이따 볼 거지만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지금 문제는 아까 선생님 이제 훅 지나가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4점, 5점, 3점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에 6점, 6이는 6, 12. 하나는 9점, 막 6점, 그럼 벌써 15점이네. 9점은 아니야. 그럼 6점, 6점, 나머지 3점. 이런 식으로 세 문제로 구성될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 단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반대로 2점, 2점, 나머지 가지고 뭐 5점, 6점 이렇게 단락이 문제가 되면 1번, 2번은 합쳐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냥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2점짜리 짧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렇다 그래서 1, 2번 합쳐서 한 단락으로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와서 접속사의 사용 기준. 자, 접속사. 좋은 문장은 접속사를 잘 쓰는 문장이죠. 자연스러운 문장. 단락과 단락을 잇기 위해서 필요한데 같은 접속사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접속사 중에서 골라 쓰는 게 좋죠. 접속사를 쓰지 않고 문장 자체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고급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험이 그래요. 우리 시험이 거의 접속사 이제는 거의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결로 자연스러운 연결 좋은 글이 뭐예요? 앞 문장에 있는 어떤 핵심 단어를 그 다음 문장에 이어 쓰고 이게 이제 좋은 글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제일 좋은 문장으로 보여지죠. 접속사의 종류도 한 번만 볼까요? 순접, 역접, 인과, 전환, 예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구나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그 밖에 순접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지만 반면에 그 대신 역접, 인과,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그러므로써 전환 그런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 예컨대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인과에서 그렇기 때문에를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어요. 네, 그렇다. 그냥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요즘에 쉬운 표현으로 쓰는 걸 저도 듣긴 듣고 보긴 봤어요.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다가 쓸 때는 정확하게 쓰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쓰지 말든지 딴 말 쓰든지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글을 쓰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니까 혼문장으로 간결하게 쓴다. 아까 제가 짧아야 된다, 문장 길이가 짧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문장이 좋아요. 즉 주어와 수어가 2개 이상 내포문이나 접속문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유아 언어 때도 배우겠지만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다든지 문장 2개가 병렬돼서 나란히 이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문장으로 쓰면 의미가 명료해지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도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문장이 20자에서 30자 글자 수도 세나요? 이거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길어도 40에서 50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긴 문장이 꼭 필요하더라도 한 단락에 한 단락에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 이제 답지를 드릴 거예요. 답안을 작성하는 용지죠. 그러면 전에는 논술지였는데 지금은 줄글인데요. 그 줄글로 글씨 크기에 따라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줄글로 한 줄 안에 문장 하나가 끝나면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이야. 한 2줄, 그러니까 1줄 반 정도까지 가면 적절한 문장이야. 그 2줄로 3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문장은 너무 길어지는 거야. 글씨 크기가 다양한 거 감안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4줄, 5줄까지 한 문장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길이도 답지에 써보면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아까 20자, 30자, 40자, 50자 그랬지만 그렇게 쓰고 숫자 세보면 거의 여기 맞아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자, 그래서 한 3줄짜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문제에 한 문장 넘어가면 안 되게. 한 단락에 하나 이상 넘지 않게. 자, 단락도 제대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개념, 같은 소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문장은 한 단락으로. 단락이 바뀔 때 원고지 첫 칸을 비우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 이제 쓰실 때 이것도 진짜 제가 첫 시간이니까 한 번만 말씀드려요. 줄로 다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줄로 이거 반듯하면 더 좋겠지만 줄로 돼 있을 때요. 여기 자체가 살짝 삐뚤었네. 어쨌든 우리 그냥 글쓰기랑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 띄고 뭐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붙여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유아중심 여기는 붙이면 되지. 진짜 글쓰기처럼 원고지처럼 그렇게 해서 유아중심 이렇게 해서 뭐 교사 공동체 해가지고 서론이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1, 2, 3, 4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번을 여기다 쓸 건지 여기다 쓸 건지를 하겠지만 여기다 쓴다면 쓰고 여기 칸을 좀 맞춘다든지 반대로 뒤에다 쓰고 앞을 좀 내쓴다든지 그 들여 쓰고 내쓰는 양상도 조금 어느 정도 맞춰서 쓰면 훨씬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단락이 번호가 있지만 그냥 한눈에도 깔끔하게 그렇게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락을 제대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를 줄인다. 이건 진짜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접속사 없이도 매끄럽게 이어지는 좋은 글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해 유의할 점. 이것도 한 번만 제가 드리는 말씀들 다 같은 어휘나 표현을 반복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은근히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제가 잡아내죠. 반복됐습니다 하고. 즉 좋은 글은 같은 어휘,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게 좋아요. 어쨌든 최소한 한 단락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모르고 썼으면 퇴고할 때 고치세요. 그 말이고요. 두 번째, 피동형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글은 웬만해서 피동형을 쓰지 않는데 이 선생님들이 쓸 때가 있어요. 약간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많이 쓴다. 뭐냐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피동이거든요. 그냥 된다라고 쓰면 돼요. 여기도 예에 있는 것처럼 뭐뭐에 의해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피동형을 쓴 건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상투적인 말은 피한다. 아까 말한 하나마나 한 상투적인 표현 쓰지 말아라. 별 의미 없는 문장은 그냥 난삽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냥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되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괄호해서 드러내는 게 있을 거예요. 괄호해서 드러내는 거는 빼는 거고 괄호만 쳐는 거는 있어도 그만, 혹시 없어도 그만 이런 문장들. 그런 거는 그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 이런 불행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뭐야? 뭐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어떤 불행은 없도록 어떤 노력을 할 건지가 없잖아요. 안 쓰는 게 낫겠죠. 네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요것도 줄여야 돼요. 논술은 당위성만 강조하는 글이 아닌데 더군다나 우리 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이다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 뭐뭐 하다, 뭐뭐 한다, 이다야. 태고할 때 이런 표현 모두 바꾸는 게 좋고 뭐뭐 할 수 있다도 최소한으로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많이 쓴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뭐뭐 한 것 같다. 뭐뭐 한 것 같인 듯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뭐 한 것 같다가 많았는데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다도 안 되고 조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조심하면 실수가 준다.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조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 그냥 조심하면 실수가 준다.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 6번째, 복수의 표현은 자제한다. 우리 글과 단어에는 복수가 포함되어 있죠. 말 자체로. 수많은 군중들, 대다수의 국가들, 이거 다 중복이죠. 수많다는 게 군중이라는 거잖아요. 100명도 넘는 대중들, 들은 다 빼요. 수많은 군중, 대다수의 국가, 100명도 넘는 대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복수의 표현. 군중들 그냥 아예 해버리든지 아니면 수많은 군중 하든지 이런 식으로. 7번, 지난 2002년 월드컵 같은 지난이라는 표현도 남용하지 않습니다. 연도나 날짜 표시할 때 지난이라는 표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이라는 수식어 사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 편이긴 한데 지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비하면 2007 개정이나 2012, 2015는 다 지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사족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작성 시의 유의점입니다. 글씨 깨끗하게 쓰셔야 돼요. 채점할 때 가장 큰 이제 선입견이 바로 글씨인데요. 그렇다 그래서 막 명필 컴퓨터처럼 그 범죄자 그 글씨로 TV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명필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잘 읽을 수 있게 정성스러운 글씨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깨끗하고 선명하면 일단 호감이 가는 글이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막 예쁘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참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냥 날려 쓰는 거야. 날렸어. 안 고쳐진대요. 막 날렸어. 못 고치겠대. 그럼 선생님 못 고치겠으면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용납하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중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으로 확 굳어버린 거야. 30대 후반? 중반 후반이었어. 그때. 그래서 알았다. 그럼 글씨를 포기하되 내용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하여간 그때 그래도 투수로 바로 붙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글씨 엉망이었는데도 붙은 예이긴 한데 그러려면 내용이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내용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내용도 좋고 글씨도 좋은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예에 있지만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이런 거 이응이 너무 막 마침표가 막 아니단데 저도 이렇게 예쁜 글씨처럼 예, 이응을 너무 작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과장되게 막 옛날에 예쁜 글씨 쓴다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니은 막 티 막 이런 거 막 헷갈리시지 않도록 리을도 막 이렇게 써서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게 쓰면 안 돼요. 비읍도 막 우리 평소에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논술은 적어도 좀 꼼꼼하게 아나 어를 니은이나 기역처럼 쓰지 말고 아까 다 이렇게 이게 단지 디귿과 니은인지 뭐 이런 글씨들 없게 그리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일관성 있는 필체로 글씨 깨끗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한 번만 말씀드리죠. 이제 두 번째는 원고지 작성 요령을 익힌다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고지에 쓰는 건 아니지만 원고지 작성 요령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 제목 이름 쓰지 않고 단락 나눌 때 이외에는 척한 비우지 않는 거 일반적인 거. 마침표 쉼표 뒤에는 그리고 물음표 뒤에는 한 칸 비운다 그랬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간격 맞춰서 너무 딱 붙여 쓰지 않도록 느낌표, 줄표, 없음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인용부 쓸 때, 와, 과 쓸 때도 그 뒤 비우지 않고 쓰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숫자 알파벳 한 칸에 두 자 쓴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줄글이니까 상관없고 영어 단어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나 한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11페이지. 원고지 수정할 때 띄어라, 붙여라, 삭제해라, 삽입해라 정도만 쓰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하면 요 정도만 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할 때는 요런 거 아예 없이 깨끗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그 답안이 있을 거야. 그걸로 현장 가서 쓰면 제일 좋을 거예요. 제일 좋습니다. 자, 평소 백지에 한 줄에 몇 자를 정해서 일정하게 쓰는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자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글자 수가 적거나 넘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법에 맞게 쓰셔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표현이 엉망이면 좋은 점수밖에 어렵죠. 항상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잘 어울리는지. 두 번째, 우리말은 구어에서 주어 생략이 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주어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만 아니라면 주어 생략하지 말아야 되고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고 은어, 속어, 비어, 사투리 예로도 들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는 예로도 잘 안 나옵니다. 지문에 있는 거 아니면 쓰지 마시고 경어는 쓰지 않습니다. 씁니다, 합니다 아니고 그냥 평어로 반드시 써야 돼요. 처음 쓰시는 분들 씁니다로 쓰시는 분들 가끔 봤어요. 그냥 평어가 원칙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남용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치게 학생이 사회라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일 것이다. 난리 났죠.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쓰다 보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신 없어 보이는 뭐뭐인 것 같다, 읽지도 모른다 쓰지 마시고 한자어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쓰라 그랬지만 쓰지 마세요. 띄어쓰기, 조사, 의존명사, 보조용언, 관형사, 부사, 복합어, 성명 등 원고지 아니어도 이런 기본적인 띄어쓰기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식 어법 쓰지 마세요.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진, 보여지는 이런 거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생산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맞춤법 잘 지켜라. 자신이 없으면 동일한 다른 말로 바꿔 쓰거나 아예 표현 자체를 고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아시겠죠? 네, 뒤로 넘기시면 이제 논술 표현의 특징,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 마지막으로. 자, 비논리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풍부한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중의적이다. 선진국의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고치는 게 맞다라는
의미인데요. 비논리적인 표현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첨삭에서 체크해드리면 빨리 좋은 표현으로 바꿔서 써보는 거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를 사용하시고 우리 시험에 맞춰서 완결된 진술문이 되도록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완결된 형식으로, 그리고 문장의 호응에 유의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꼭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우리 거에 맞게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문장 호응에 유의하라는 거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어울리는지, 조금이라도 어색하진 않은지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동어 반복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같은 말 쓰지 않고. 의문문 사용에 주의해라 그랬는데 우리 시험에는 의문문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예 안 쓴다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문에서 뭐 아이동들이 싸웠을 때 아니면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가 힘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감정이입해서 쓰지 않아야 돼요. 네, 감정적 표현 쓰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존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더 어떻게 하셨다 막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어가 기준이에요. 평어. 그 다음에 반어형 문장 사용하지 말아라. 반어법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자, 의문문이나 반어법 쓰지 않는 게 좋다. 10번에 있는 것처럼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해라. 아까처럼 몸할 것, 몸한 듯싶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빼고, 또 비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문제도 비유 쓰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찾아서 쓰라는 말들이기 때문에 비유 사용하지 말고, 과장된 표현 사용하지 말고, 나나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처럼 교사는으로. 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교사는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혹은 유아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시간도 보고 우리 원고지 맞춤표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찾아서라도 보세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도 했었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개요도만 제가 볼게요. 개요도 보고요. 15페이지에다가 꼭 뒷장 넘겨보지 마시고 15페이지에다가 개요도에 맞춰서 시험지 보고 한 번 써보세요. 한 번 정도 써보고 뒷장에 20점 만점짜리는 어떻게 썼나 쓰셨나, 선배님이 지금 현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썼나까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읽었으니까 굳이 다시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쭉 쓰고 이렇게 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개요도 쓸 때 좋은 거는 점수도 쓰세요. 아예. 그럼 점수를 쓰면 개수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잊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를 잘 기억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개념 쓰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개념 1점짜리니까 딱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2가지 그랬으니까 그거를 1, 2로 써도 좋은데요. 제가 아까 요거 기호도 참 중요한 거. 요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써도 돼. 처음 얘기할 때 써도 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논술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첫째, 둘째 쓰는 게 좋지 않나. 첫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이거다. 첫째 하고 둘째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하나의 단이 되겠죠. 단락이. 그렇게 해서 1번을 쓰시면 되고, 지문에 다 나와 있어. 잘 찾는 게 관건이에요. 두 번째 문제 아까 놀이 지원이었잖아요. 시간, 공간, 자료, 활동 유형 각각 측면에서 놀이 지원 방안 한 가지씩. 그래서 따로따로 시간 측면, 공간 측면, 자료 측면, 활동 유형 측면에서의 놀이 지원 방안. 아까 아마 우리 그냥 떠올려봐도 있을 거예요. 경사로를 어떻게 하고, 굴리는 종류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였나? 도토리였나? 하여간 다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공간을 어떻게 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4점짜리니까 요걸로도.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요거 가지고 하나에서 두 문장. 그쵸? 한 문장만은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조금 길어질 테니까 한 두 문장 정도. 두 문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락이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교수행동 전략. 요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여기 답까지 제시를 했는데 전략 두 가지, 장점 각각 한 가지씩 두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쓸 때도 답 쓸 때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나중에 기출할 때도 또 볼 수 있겠지만 전략은 이거다,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고 전략으로는 이것과 이거가 있다.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병렬로 쭉 이어서 쓸 수도 있겠고 전략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각 전략의 장점을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직접 구르기 보여준 거. 그 다음에 정말 굴러가는 도토리 같구나라고 인정한 거. 그래서 그거의 장점 아까 지문에 있었어요. 보고 잘 따라 하더라, 좋아하더라, 이제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또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네 번째, 학습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 이 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에서 다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약간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걸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알고 있는 걸로 써도 되고, 근데 요번에는 문제 거의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거의 나와 있는 거에다 쓰고 하나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선생님들이 공부한 걸로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써야 되겠죠. 교사 개인이에요. 기대되는 교사 개인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기관 차원의 기대 효과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 두 가지니까 이것도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특징이니까. 두 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1번, 2번보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네 가지 써서 4점. 그렇게 하고 결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잘 쓰면 돼요. 잘.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 문제를 먼저 본 이유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면 좋은 글이 됩니다를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1년에서 오늘 한 번만 딱 있는 과정인 거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보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써보고 첨삭받아서 첨삭된 내용으로 다시 첨삭받는. 그래서 다시 첨삭받아서 너무 잘 썼어야 했으면 되지만 다시 첨삭받는데 또 잘못된 게 있어서 첨삭받아서 그래서 3번까지 하시는 분도 진짜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분은 매주 그냥 한 번 쓴 거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첨삭받고 이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해가는 만큼 그러니까 1차 이렇게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공부하고 그거를 계속 아웃풋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구술 테스트나 진짜 모의고사 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논술이나 혹은 이제 2차 연습하고 이럴 때는 본인이 하는 것만큼 바로바로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메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제가 첨삭해서 보내드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앞 시간에 제공해드리는 거 작성해 보시고 저랑 이제 강의로 그렇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